안녕하십니까. 인간 존엄성 통합사회 2학기 윤리편 선수 학습 1번이에요. 1번의 의미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엄성 그러면은 사실은 이 단군 시대에 있어서의 홍익인간만치 정확한 표현을 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누구를 인용을 하냐면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모든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랬어요.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언명령이죠. 정언명령. 이러한 정언명령의 명제의 대표적 사상가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죠. 자, 이게 대표적인 형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표현인데, 칸트 이걸 한번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주장한 가장 직접적인 사상가를 우리는 칸트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당군에 있어서의 홍익인간, 제세 이화 이거 이상 더 나갈 수 있는 용어는 없어요, 사실은. 인내처 뭐 이렇게. 그거보다 더 큰 내용이 있겠습니까? 위에 보세요. 인내처, 홍익인간, 제세이화. 결국 홍익인간이 제세이화의 세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곧 하늘입니다 라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도덕 형이상학 전초라는 책에서 정언명령의 한 형식은 다음과 같이 얘기되고 있어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여기에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앞에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문장을 빨리 읽어보면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결국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 이 얘기는 뭐야? 사람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는 대하지 말아라. 단순한 수단으로는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줘라. 이 문장의 핵심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거짓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사기예요, 사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사기죠, 사기. 상대를 기망한다면 상대방이 이성적 판단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이니까 이성적 판단을 이게 오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속이기 위한 저 사람을 속여서 나는 돈을 취해야 되겠네, 갈취해야 되겠네,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기이다. 즉 범죄가 됩니다. 범죄의 도구를 삼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인간 존엄성을 발전시킨 사상가들을 볼까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사상가는 누구요? 결국에는 이제 칸트가 제일 직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인간 존엄성을 발전시킨 사상가예요. 자, 칸트, 그래서 헤겔, 마르크스, 마틴 부버, 에마누엘 레비나스, 존 롤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 심화가 됐습니다. 세부화됐다는 얘기예요. 세분화. 그래서 그 칸트나 인간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헤겔은 자유로운 인격이 상호 인정되도록 하세요. 이 얘기는 상호 인정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도 너와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를 해줘라 이런 얘기겠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수단으로만 인간을 노동자들을 대우를 하면서 거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지불을 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소회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적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인격, 여기서도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마틴 부버, 인간은 나눠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예요? 타자를 인격적 국체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격입니다. 예, 에마누엘 레비나스, 타자의 얼굴 앞에서 윤리적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거짓을 행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타자는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 주세요. 목적 그 자체를 대우한다는 것은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 주세요. 이 얘기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목적 그 자체라는 얘기를 지금 표현이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존 롤스, 정의로운 사회는 각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 롤스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다만 이 가운데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철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정식화한 사람은 칸트입니다. 결국에는 칸트의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사람의 인격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이 사람들이 표현한 그 자체의 각각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요? 칸트의 이 내용에 다 포괄적 의미로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화한 사람은 칸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칸트 사상의 핵심 구조를 볼까요? 세 번째는 칸트 사상의 핵심 구조, 인간은 이성적 자율적 존재예요. 그래서 목적 그 자체로 대우를 해야 되고 존엄성을 유지해야 되고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인간을 전제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자율적이라는 자율적. 여기서 중요한 구별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가 진료를 받는 것은 서로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때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계라는 것은 상대와 내가 옛날로 얘기하면 물물 교환의 관계예요. 물물 교환. 상대한테 이익을 주고서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익 추구인데 이 이익이 뭐죠? 상호 이익이 추구입니다. 상호 이익의 추구는 과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됐어요? 과거에는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 물물교환이 결국에는 뭐예요? 지폐와 물건에 있어서의 교환이 됐죠. 이걸 무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낮은 용어로 쓰면 뭐예요? 장사 이익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나 양쪽 모두 상대방을 자율적인 인격적 주체로 존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자리이탈을 추구한다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적정하게, 예, 이게 뭐야? 적정한 수단, 적정한 수익금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중용의 값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용의 값 정도,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의 정확한 표현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간을 단순한 수단, 상대를 이익을 위한 도구만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수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도구로 전락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일지사상과 연결하면 일지사상의 관점에서는 이 명제를 칸트의 인간의 존엄성과 비교하면서 정원 제1명령이었죠.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일지사상에 의하면 그래요.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칸트는 뭐죠?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다.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 일지사상은 인간은 내재된 발음을 지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춤으로 발음을 보존하고 감각선공을 통해 자기와 타자의 조화를 실현합니다. 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에는 결국은 이건 소극적 자리이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적극적 자리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 자리이탈. 따라서 칸트가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랐는데 중심을 둔다면 일지사상은 이를 인간을 존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서로의 발음을 보존하고 함께 이롭게 하는 관계를 이루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칸트의 인간의 존엄성보다 좀 더 확장적 의미의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수단화 금지, 일지사상은 인간의 발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해서 각성하여 선을 내재해서 공동의 이로움이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감각선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발음, 지, 감각, 선공. 일지사상에서 감각선공은 이때 감은 뭐죠? 마음을 다한다고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성의 의미고 이거는 발음이 내재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보존된 이 선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게 공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름을 보존하고 실천하여 공동체 삶으로
공동체적 삶으로 확장해가는 실천적 과정의 핵심 4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감각, 선, 공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감각, 선, 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지사상을 자주 동영상을 보고 들었던 사람은 이 감각, 선, 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감이라는 건 지극한 정, 마음을 다하니 지극한 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응하는 것을 우리는 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은 단순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 즉 지극한 정성으로 세상에 응하는 것을 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는 4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감은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느낍니다. 상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느낀다. 두 번째는 자연과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죠? 공동체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발음에 성실하게 응한다. 내면에 응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은 이건 개별적인 거고, 이건 공동체적인 거고, 이거는 어디에요? 자신의 내면에서 이게 다르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 4번째는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알물 행동으로 연결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결국에는 개인의 느낌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자리이타적인 부분을 이끌어내 자신의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은 발음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 감의 의미는 내재된 발음을 지로 보존하고 그것에 지극한 정성으로 응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얘기하면 정지, 감각, 선, 공 이런 식으로 이제 6단계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 각은 이게 각성한다, 깨닫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투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무문선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투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래의 발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은 단순히 지식을 맡는 것이 아니라 각의 의미는 각성이라는 건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세계에 내재된 발음을 스스로 깨달은 것,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발현으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겪게 나면은 그만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 의미와 발음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으로 인해 지혜의 셈이 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의 각은 깨달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기 내면에서 발생되는 지혜가 창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발음이 지켜지면서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므로 각성의 깨달음은 본래의 발음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게 이 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선이에요. 이 선은 발음을 보존하고 정의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전에 이 발음이 어떻게
어떻게 해요? 보존되는 것. 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보존하고 정의로 실현합니다. 의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행위고 이거는 보존의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지사상에서는 인간과 세계에 이미 내재한 발음을 멈춤을 통해 선으로 보존하고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때 선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정의로 드러내는 것이 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함이 있으면 그 선함이 드러나는 상태는 뭐예요? 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정지선은 발음이 존재함, 발음의 지킴, 발음의 삶에서 드러남이라는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발음의 보존과 구현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적 상태. 이게 내적 상태죠. 이를 외부로 구현하는 것은 외적 상태인데 그 외적 상태는 의예요, 의. 근데 의인데 무슨 의예요? 다른 의이기 때문에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공의 문제예요. 공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이 얘기는 더불어 함께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우리가 잘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고 이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자리이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준용이 되고 준용은 함께 이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준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은 일지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함께 한다는 의미를 넘어 나의 이로움과 타인의 이로움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죠. 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를 지향하는 것. 따라서 자리타와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건 뭐죠? 결국은 자리타적인 행위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남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움이고 공동체 이론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태도는 나와 남이 함께 이렇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은 일지사상의 개인적 수양이 공동체적 윤리로 확장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수양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지점을 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제 공 이전은 뭐예요? 상부구래요. 상부. 뭐 공의 의미는 뭐예요? 하화 중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리라고 이것은 이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네 개념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감각선공, 이 감각선공의 네 개념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단순한 네 개의 덕목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적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천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감이라는 것은 발음에 응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이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발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음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발음인 줄 알아서 그것을 보존하는데 그 보존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함 삶으로 드러내고 드러낸다는 건 이제 보존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의로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그 발음을 함께 나누어 공동의 이루음을 실현하는 것. 공동의 이루음을 실현하는 걸 우리는 공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감각선공에서 그 공통점은 뭐예요? 다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이 속성의 모습은 뭐예요? 이 속성의 모습은 모두 다름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를 일치사상의 전체 구조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전체 구조니까 정지감으로 이어지는 여섯 개의 단계를 볼 수가 있겠죠. 정은 본래의 발음이에요. 본래의 모습은 발음인데 이 발음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 확인이 되죠. 이거 확인을 하는 상태가 이제 지의 멈춤이라는 거예요. 멈춤. 이 멈춘 상태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극한 정성을 다 하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그러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각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각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는 참인 발음의 보존과 이것을 실천하려는 의의 모습으로 이 선의 보존에 힘을 쏟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 함께 모두가 자리타적인 이로움을 이룰 수 있는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감각선공은 깨달음을 통한 나의 내면에서 발견한 발음을 타자와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칸트의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원칙과 연결하면 일지사상의 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타인을 존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가 함께 이롭게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체적 윤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죠?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듭시다. 인간의 세상을 만듭시다. 홍익인간의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이화세계예요. 이화세계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제세 이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수학습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간의 존엄성, 통합사회 2학기 윤리편의 선수학습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